네, 안녕하세요. 장원대 교수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10주차 이제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금 제거, 그리고 신호의 특징 추출 및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위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습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측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 이상치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결측치는 이제 측정되지 않은 데이터죠. 그런데 결측치 말고 이상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상치라고 하는 거는 측정이 잘못된 데이터. 신호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측정이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제대로 된 신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매갑을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동매갑이 아무리 이제 고혈압인 분도 뭐, 300은 잘 안 넘어가죠. 그죠? 그런데 이제, 300은 아마 거의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만약에 동매갑이, 500이 나왔다. 혹은 동매갑이 0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측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제 우선은 이제 먼저 접근을 해야 될 것이 이상치 검출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한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근전도를 측정하는데 이제 뭐 센서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값이 뭐 0에서 이렇게 한 500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근데 갑자기 0에서 500 나오다가 얘가 만이 나왔어요. 혹은 2만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범위를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범위가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난으로 NaN. 이제 NaN이라고 하는 건 not a number. 그래서 이거는 값이 아니다. 이제 결측치다. 동일한 이제 아예 이상하게 들어왔으니까 얘는 결측치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측치가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결측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관한다든지 랜덤 값을 넣는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런데 이제 쭉 보다가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요거는 플롯을 한 거예요. 플롯 해가지고 화면에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중간에 값이 없어요. 요게 뭐냐면 결측치예요. 값이 빠진 거. NaN이다. 라는 거죠.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고요. 이상치.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갑자기 얘가 뚝 떨어졌죠. 자, 값 자체의 범위는, 값 자체, 요 값 자체는 보시면 크게 봐서는 들어오는 데이터의 범위 안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하게 뭔가 이상하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이제 물론 어떤 신호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신호 특성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고요. 이제 이 데이터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난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은 우리가 보관을 할 수 있어요. 보관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난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다음에 보관을 하면 이제 보관을 한다는 건 이어준다는 거거든요. 빈 값을 채워준다. 그러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스무스하게 연결을 시켜주면 뭐 특별히 문제 없이 보관이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기 이렇게 많이 빈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보관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사이에 뭐 중간에 요 다른 거가 비슷하게 임의로 신호를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관하면 그냥 선형 보관이라고 해가지고 쭉 연결을 해주거든요. 연결을 쭉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다른 신호들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요 안에 들어있던 신호하고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혹은 뭐 요 안에 랜덤 값을 집어넣는다든지 0을 집어넣어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이상치가 있을 때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화면이 좀 가려버리는데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요 이상치가 있을 때, 이상치는 이제
아까 이제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일단 한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를 검출하는 것이 우리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신호의 우리가 범위를 알고 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건 이상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 변화량이 있는데 변화량의 기본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변화가 갑자기 급하게 일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평균 플러스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보다 좀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건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은 데이터가 이제 만약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뭐 갑자기 내려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이 뭐 진짜로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써서 이상치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상치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값으로 바꿔버리고, 난값으로 바뀐 값에 대한 처리 방법은 결측치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잡음 제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잡음을 제거를 하는데, 이제 잡음은 이제 원하는 동작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 요인에 의한 이제 신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신호가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제 시간이 가면서 상승하는 신호가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이제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 성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어떤 특정 신호에 지금 얘가 60Hz 지금 노이즈가 지금 끼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전기 기기를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도 쓰고, 뭐 헤어 드라이기도 쓰고, 주변에 핸드폰도 쓰고, 충전기도 쓰고 있는데, 이런 뭔가 신호를 측정할 때, 전기 신호를 측정할 때 옆에 교류를 쓰는 다른 전자 부품이, 전자 기기가 있다면 이게 그 교류의 신호가 포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교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는 신호죠. 이게 60Hz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Hz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호가 같이 유입이 되면서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주파 성분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고주파 성분이 다른 말로 잡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류 전기에 의한, 제가 직류가 아니고 교류인데, 이렇게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교류 전기에 의한, 네, 신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뭔가 우리 몸에서 신호를 측정한다 이렇게 되면 그 몸에서 측정되는 신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뭐 외부 요인, 이렇게 손가락 신호를 측정하고 싶은데 팔이 움직이면 팔 움직이는 신호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잡음으로써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저주파 성분 제거하는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는 로우 패스 필터. 그 다음에 퓨리에 변환이라든지 웨이블린 노치 필터 등이 있는데, 이거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 잡음. 아까 말씀드렸던 뭐 50Hz, 60Hz에서 발생하는 그런 잡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신호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를 처음부터 이제 획득을 할 때.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이제 차선책은 뭐냐면 잡음이 들어온 데이터를 이제 삭제시켜 버리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데이터를 살려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잡음 처리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신호로부터 특징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분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안 올려놨네요. 조금 이동을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신호를 우선은 간단히 통으로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어요. 어떤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넣는 거예요. 넣어서 학습을 시켜라, 학습을 해라 라고 우리가 딥러닝에게 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점도 있어요. 자,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러면 알려지지 않는 특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어떤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그런 부분. 혹은 이제 여기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부분을 피크라고 하는데요. 피크 사이 간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 신호를 통으로 넣어가지고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 요거를 신호를 통째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신호가 굉장히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초 신호인데 1초짜리 사운드 신호인데 얘가 44,000개의 이제 정보가 있는 거죠. 이게 1초가 아니고 1시간이 되면 굉장히 이제 길어요. 그래서 모델도 커지고 큰 모델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 시간도 상승하고 학습의 복잡도도 상승하고 그런데 학습은 또 잘 안 되고 데이터는 더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런 악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 신호를 좀 잘라서 쓰는 게 좋습니다. 짧은 신호 이제 뭐 1초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호를 이제 분할하는 방법. 그래서 신호를 이제 그대로 쓰기 어려우니까 신호를 나눠서 씁니다. 이제 신호를 분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길이를 축소시키고 학습 시간을 감소를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흐름이 한 정보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별도 특징으로 추출을 하면 됩니다.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평균 전압이 3.5였어. 그 다음에 뭐 피크 사이 간격은 평균이 2.5야. 그 다음에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별도 정보를 만들어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딥러닝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뭐 덴스 네트워크 이런 거 한번 해보셨잖아요. 타이타닉 데이터 집어넣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값을 집어넣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황을 분석해가지고 전략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신호를 이제 분할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특정 웨이브를 기준으로 패턴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웨이브의 기준을 검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분할하는 거는 특징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뭐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결측치가 있는 경우는 그 신호 그 구간을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샘플을 좀 가져왔는데요. 요거를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뭐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웨이브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고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여기서 이제 이상치가 발생했고 요 사이에서 결측치도 발생했습니다.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뭐 신호를 분할을 해야 되겠죠. 분할하고 결측치도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상치를 제거를 했어요. 어떻게 제거했냐면 여기서 갑자기 변화하는 부분, 변화량을 쭉 체크를 해가지고 변화량이 너무 커진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잘라냈죠. 그 다음에 남은 데이터 중에서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이제 별도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크라고 하거든요. 로컬 피크라고 하는데 피크를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이 이제 색깔 동그라미로 색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이제 이런 산이 있는데 하나의 산에 대해서 피크가 2개씩 이렇게 검출된 것이 있죠. 여기에 조그만 봉우리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인접한 피크들을 뭐 간단하게 뭐 폼을 돌려가지고 제거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호가 이제 깨끗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지점이 추출이 되죠. 그 다음에 이 피크에 맞춰가지고 신호를 추출을 해요. 피크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호를 뽑아냅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쭉 쌓아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요. 데이터가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우리가 딥러닝에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0점을 시작점을 조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넣어줘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그거는 데이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점이 이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시작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거를 하셨었죠. 여기 CNN 이제 합성곡 신경망을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이렇게 합성곡층을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덴스층 이제 완전 연결층 넣어가지고 네트워크 구성하는 거를 이렇게 해보셨어요. 그럼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보셨듯이 그런 CNN하고 컨볼루셔널 층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제 완전 연결층을 같이 붙여가지고 그렇게 써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외에 LSTM이라는 네트워크 층이 있거든요. Long Short Memory라고 하는 층이 있는데 얘는 순환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는 것이 합성곱층이나 이제 덴스층 같은 경우는 입력 들어간 다음에 출력이 바로 나가고 끝이죠. 그런데 얘는 LSTM 같은 경우는 LSTM을 위시한 여러 이제 순환신경망 같은 경우는 한번 입력이 들어가면 얘가 끝이 아니고 다시 출력이 나오는 것을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입력에 넣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오는 것을 또 입력에 넣어요. 그러면 또 다시 출력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들어가서 이제 바로 출력이 나오고 끝이 아니고 입력이 들어가서 나오는 출력, 그 출력을 다시 집어넣고 또 입력이 들어가서 다시 출력, 또 집어넣는 그런 이제 반복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LSTM입니다. 순환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LST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떨 때 쓰냐면요. 이제 신호를 넣었을 때 이 신호가 그 다음에 뭔가 들어가서 변화돼가지고 그 다음이 나오잖아요. 또 들어가서 또 그 다음이 나오겠죠. 또 들어가면 또 그 다음이 나와요. 이게 반복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얘가 이거를 5개를 반복했다. 그다음에 5번을 반복하면서 5개의 서로 다른 출력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을 반복했다. 그럼 10번에 대한 더 다른 출력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다 10개를 다 쓸 수도 있지만 10개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온 최종적인 출력만 우리가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LSTM 같은 경우는 그런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넣으면 이제 신호가 처음에 이게 들어갔다가 그 다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요거 충분히 올라가고 나면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특징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특징을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네트워크 내부 구조는 사실은 조금은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요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이 시간에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부분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LSTM을 통해 가지고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고 싶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LSTM을 통해 가지고 CNN하고 다른 거는 데이터의 지속적인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합성곱층은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해서 입력에 주어지면 입력에 대해서 여기 출력이 나온다. 되어 있었고요. 자, 합성곱층을 우리가 여기 시계열 데이터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시계열 데이터에 쓸 때는 대부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게 1차원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시간상에서 얘가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시간상에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간상에 존재하는 그런 정보였죠. 그래서 이게 정보 네트워크의 구성, 이제 그런 각 픽셀들 간에 이제 상하 좌우의 그런 연관성이 있었는데 이런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상하 좌우의 연관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얘는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 t하고 시간 t 플러스 1, 그래서 이전 시간에 있던 데이터하고 현재 시간에 있던 데이터 그 사이의 변화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합성곱층을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1차원상에서 신호가 쭉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컨볼루션을 하긴 하는데 2차원상에서 컨볼루션이 아니고 1차원상에서 컨볼루션을 합니다. 그 외 부분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코드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제 요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출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자, 이 네트워크 층은 이렇게 데이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데이터가 주어져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도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입력이 주어지고 그걸 바로 LSTM에 넣은 다음에 LSTM에 넣고 그 다음 바로 출력을 뽑아내도 돼요. 그래서 입력층, LSTM층, 출력층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뽑아내서 잘 되면 좋은데 뭔가 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입력층이 또 굉장히 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입력층의 크기가 뭐 4,000이다, 5,000이다, 4만이다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뭔가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합성 곱층을 넣으면 그 들어오는 입력에서 우리가 특징을 또 추출해낼 수 있겠죠. 특징 추출하는 그런 의미는 지난 시간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하면 CNN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풀링층을 통해 가지고 신호 크기가 축소가 되겠죠. 축소가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걸 2분의 1로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서 2분의 1로 줄이고 또 합성곱층하고 풀링층 통해 가지고 특징 추출하고 2분의 1로 줄이고 그 다음에 LSTM층 통해서 이제 그 줄여져 있는 그 특징들, 작은 특징들을 써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변화의 그런 방향성을 이제 예측을 하는, 모델링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출력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LSTM층에서 출력을 하나만 빼는 것이 아니고 출력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완전 연결층에 연결해서 출력을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지난 시간하고 비슷하게 시퀀셜 모델을 쭉 만들었고요. 더 복잡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수업에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을 거고요. 이 정도 이제 뭐 층을 추가를 한다든지 각 층의 이제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옵션을 조절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이걸로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케라스를 사용해서 시계열 데이터 처리하는 그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